자, 그럼 정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블로그 펜션 비즈니스 포럼을 한 11년째 하고 있고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는 펜션 비즈니스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이름이 되게 힘들다.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의 전용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세미나를 기획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실질적으로 펜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걸 나레이션으로 원고를 짜갖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글을 많이 쓰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시간 제약을 좀 두지 말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만들게 되었고요. 지난달에 한번 했고 이번 달에도 또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내용이 매번 똑같냐고. 근데 내용이 매번 틀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이 내용이 방대하고 이걸 2시간에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틀려지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앞에 카메라를 켠 이유가 매번 오실 수는 없으니까 요번 회차에는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현장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4월에 열리거나 5월에 열릴 때는 또 제가 유튜브에다가 요약해서 올려놓으시면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얘기하기에 앞서 혹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거 광고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책도 한 2권 썼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 책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내용은 펜션의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다 근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사실하고 논리가 맞으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대부분 논리가 이기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내가 내 나름의 펜션을 만들겠다라는 논리를 세워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 시작을 하면 답변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책을 쓰고 유튜브를 만들고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비즈니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행사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가서 강의를 해드릴 때도 여지껏 단 한 번도 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비즈니스를 약간 연애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고 항상 임하거든요. 인연이 닿아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뜻 동의를 못 하세요. 지난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펜션이라는 게 차리기 굉장히 쉬우세요. 좋은데 적당한 데 땅을 사고 내 마음에 드는 설계를 만들어서 집을 지으면 끝나요. 근데 저는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저하고는 비즈니스가 일어나실 일이 없으세요. 의뢰하실 일도 없고. 그런데도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노력의 과정이 얼마만큼 충실했는지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냥 미리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대행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 의뢰인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가장 제 개인적인 어려움은 뭐냐 하면 펜션 짓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확고한 논리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건 거죠.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은 클라이언트가 저를 설득할 이유도 아니고요. 제가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고객들이에요.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펜션에 요금을 매겼을 때 그게 고객들이 납득을 해야 예약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드물기는 하지만 예전 제 클라이언트 중에 딱 한 분 그런 분 계셨어요. 저한테 의뢰를 하고 싶다고 오셔갖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해갖고 통장을 딱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걸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분하고 문 열어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 그 얘기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물경 1년을 일을 하는데 제가 시장 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을 짜드리고 기획 설계를 만들어 갖고 드리는 와중에 저한테 단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안 하셨어요. 제가 그 집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이건 왜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라도 얘기하시면 서로 설득의 과정이 있잖아요. 정말 무한 신뢰와 무한 지지를 보내시잖아요. 미쳐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저한테 맡기신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누워있다가도 그때 마침 동시에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집이 제일 저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반드시 잘 돼야 된다라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 그럼 문 열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만에 만시를 채우더니 내리 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빼고 방을 다 팔았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디 펜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 남쪽 지방에 펜션 한 군데에서 제가 창업 대행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 단계부터 문을 열 때까지 하게 되면 비용을 제법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3번을 계약하신 사장님이 계세요. 연거퍼. 근데 처음 계약하셨을 때 저한테 잔금을 안 주셨어요. 1년 동안. 왜 안 주셨냐 그러면 직영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반드시 4월까지는 문을 여셔야 됩니다.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했더니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영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매여갖고 조금 늦어지더니만 문을 정식으로 언제 열었냐면 11월 달에 여셨어요. 우리나라 펜션의 비수기가 딱 가장 극심한 비수기가 언제냐 그러면 3월하고 11월이에요. 3월이 왜 비수기냐 그러면 여름 방학이 끝나고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학교를 가고 대학생들은 개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3월이 제일 비수기예요. 11월은 또 왜 비수기냐 그러면 성수기 개념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2008년 무렵만 해도 겨울 성수기가 존재를 했었어요. 12월 달은 다 성수기 요금을 받았었어요. 크리스마스 어간으로 해서. 근데 요즘에 겨울 성수기 없어진 지 오래됐고 요즘에 여름 성수기 기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성수기는 준성수기, 극성수기니 지금 많이 잘라놨는데 원래는 비수기, 성수기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중성수기라는 게 낑겨 들어갔는데 요즘 성수기의 개념은 대략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7월, 8월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추석 연휴까지가 이어져요. 요금을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서는 틀려도 그 기간이 예약률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석이 조금 빨리 드는 해는 9월에 드는 경우가 있고 조금 늦게 됐을 때는 10월에 드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딱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손님이 뚝 끊어져요. 근데 이 집이 11월에 문을 열었어요. 11월에 등록을 해서 광고를 하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사장님 저 잔금 결제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안 주시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요. 저는 그 집을 지을 때 제가 시공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비용만 받고 제가 인테리어를 잡아드리고 세팅만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면 사람 심리라는 게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좋죠. 돈도 많이 받아갖고 짓는 과정에서 반드시 장사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직영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 의도하고는 엇나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제가 예를 들면 수영장을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만큼을 넣으려니까 온수 비용 많이 들어가고 물 관리를 어떻게 해갖고 줄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현상하고 사실이 논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자, 운영을 해야 될 사람이 이건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 관리도 힘들어서 나는 줄이면 안 되냐고 물어볼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잖아요.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그럼 수영장 사이즈 좀 줄었다고 장사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기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정확하게 1년 있다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사장님 한번 시간 되시면 내려오시면 안 돼서 예? 이랬더니 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문 연 집이 6개월을 딱 공을 치더니만 그 다음에 4월부터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풀로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다시 만나고 첫 마디에 그랬어요. 사장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우리 같으면 창피해갖고 두 번 다시 연락 못 할 건데, 그럼 사장님 잔금은 주실 거예요? 그때 주신대요. 그 돈을 받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하는 동안 내내 제가 농담 삼아 그 얘기 했거든요. 왜요? 또 잔금 안 주시려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3번째 계약했거든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 3번째 계약을 하시지 허심탄회하게 제가 술 한잔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못 믿겠다 그러고 그 1년 동안을 저를 홀대를 하시더니만 계속 계약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그랬더니 사실 전 대표님한테 드리는 돈 2달이면 뽑아요 이러는 거예요. 장사를 시작을 하면.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 펜션 비즈니스가 비정한 건 뭐냐 그러면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만약에 가까운 장래에 펜션을 하시게 되잖아요. 돈이 되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근데 돈이 안 되면은요, 모든 상황이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내가 자아 주체성이 좀 강하신 분들, 사장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주도를 해서 내 의도대로 설계를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자재를 써서 집을 만드세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정식으로 문 여는 날 업체들에서 난이 몇 개 와요. 축하한다고 오픈했다고. 그리고 서로 악수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와서 집이 너무 좋대. 근데 문 열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예약이 안 차잖아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2달이나 석 달 있다가 그 집 잘 지었다라고 칭찬받고 서로 악수치고 박수치고 했고 난까지 보냈던 사장님이 건축회사 사장이 지나가다가 요새 어떠세요 하고 가잖아요. 진짜 박대당해요. 근데 저처럼 일하는 진행 과정에서 의견이 부딪혔을 때 제가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서로 진짜 막판 되면 서로 얼굴 보니 안 보니 소리가 나와도 문 열고 장사되잖아요.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세요. 여러분들 많이 다니시다 보면 어떤 지역이 있냐 그러면은요. 펜션들이 모여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주 가면 북군동, 강릉 쪽에도 가면은 강릉 가면 강문 이렇게 동네에 펜션들이 이렇게 오롯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 1등이 누군지 아세요? 규모가 제일 큰 집, 제일 전망집? 아니요. 예약률 제일 높은 집이 어깨에 힘이 제일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펜션이 그렇게 모여있는 지역을 가보면 민원을 누가 놓냐 그러면 다 옆집에서 나요. 장사쌤이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펜션이 모여있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나름 지방이니까 그 동네에 모여서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모님들끼리는 다 언니 동생이고 사장님들끼리는 다 형 동생이에요. 아침마다 다 뒷산에 등산 갔다 오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동네 후배 하나가 펜션을 짓겠다라 그러면 현장 사무실을 딱 차려놓으면 아침에 동네에 펜션하는 사장님들이 다 오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세요. 오늘 작업 뭐 하냐고. 커피 한잔 사달라 그러고. 근데 그분들이 왜 오시냐 그러면 공사가 걱정돼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싶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동네에 가보면 그렇게 서로 싸움하실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외지에도 사장님들 펜션을 예약하는 손님들은 이 집하고 이 집이 담벼락이 붙어있는 집인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보면 꼭 그 틈바구니 안에서 싸우세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펜션은 온라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분당 사는 제가 펜션을 놀러 가겠다라고 펜션을 찾아볼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뒷집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경주에 있는 펜션도 한번 찾아보고 남해에 있는 펜션도 한번 찾아보고 속초에 있는 펜션도 찾아봐요. 그러니까 경쟁의 범위가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손님을 끌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옆집이 우리 집보다 좋다. 내가 저 집보다 못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펜션이라는 게 적게는 7, 8억, 많이 들이면 수십억 단위를 들여서 만드는 펜션을 결국엔 그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봐도 돼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펜션 사업자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홈페이지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땅은 평당 1,100만 원짜리를 사고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사정없이 좋은 거를 갖다 쓰면서도 홈페이지 만들 때 돼갖고 견적서 갖다 드리면 홈페이지 비용 400 이러면 비싼데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나 이건 남자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데 펜션은 외관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그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왜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펜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보세요. 특별히 주변 풍광이 좋은 지역 외에는 펜션 홈페이지 하나에 많게는 200장 넘게 들어가는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7, 80%는 방사진이지 외부 풍경 사진은 몇 장 들어가지 않아요. 왜? 손님들은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객실 판매업이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건 그 방 분위기가 나하고 맞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쓰지도 않는 건물의 외벽을 어떻게 꾸며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집을 완전히 그냥 사과박스 만드시지 만들라는 게 아닌데 비중의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펜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진행 단계를 어디서부터 찾으셔야 되냐 그러면 건축에 포션을 줘갖고 장사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이런 식인 거죠. 건폐율 용적률 맞춰갖고 집을 딱 지어요. 모든 논의 과정이 건물이 어떻고 이 모양새가 어떻고 남향이니 북향이니 동향이니 이거 다 따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이 만들어져요. 장사 고민을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방이 좀 작으니까 2인실 쓰자. 여긴 방이 좀 크니까 4인실 쓰자. 여기 제법 크네. 야, 여기 단체 받으면 되겠다. 이러니까 특색도 없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은 장사에 대한 고민은 안 하세요. 하시는 게 이상한 거죠. 아까 사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생활숙박하고 농어촌 민박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경험칙으로 보면 제일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어촌 민박을 할 사람이에요. 그럼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그냥 아무데나 시청이나 군청 앞에 있는 데를 찾아가갖고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제가 저 위에 있는 그 땅에 무슨 동네에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쭉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설계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단독주택으로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럼 평당 7만 원입니다. 이래요. 똑같은 케이스로 거기를 가갖고 저 펜션 지으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설계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은 평당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거 보고 되게 의아했던 게 그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결국에는 서류 꾸며갖고 집어넣는 거는 둘 다 똑같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평당 7만 원을 받고 펜션이라고 그러면 15만 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내가 펜션을 하겠다 그러면 이 집은 장사할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펜션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서 특히나 풀빌라가 한동안 우후죽순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풀빌라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나는 상대편이 풀빌라 하지 말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첫 번째, 건축사무소를 찾아가요. 풀빌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규모가 커지잖아요. 절대 반대 안 하죠. 왜? 설계 비용도 평수에 따라 갖고 비례해서 올라가니까요. 그럼 이름난 건축회사라고 찾아가요. 그럼 풀빌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규모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이익이죠. 수영장을 만드는 사람한테 찾아가갖고 어디서 펜션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데서 내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수영장이 어떻고 저쩌고 여과기가 이게 성능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영장에서 100% 다 그 얘기예요. 그거 쓸데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과기만 딱 달아놓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과기라는 게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성능이 좋아지긴 했는데 수영장 물 관리가 힘든 이유는 여과기라는 건 우리가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낙엽이나 날파리나 이런 거 떨어지는 걸 걸러주는 걸 여과기가 기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물이 뿌얘지는 거는 여과기가 못 걸러요. 근데 왜 물이 뿌얘지냐면 펜션 수영장 가갖고 샤워 싹 하고 수영복 싹 갈아입고 수영 모자 쓰고 수영하는 애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여름에 놀러 가면 면티나 반바지 입고 그냥 들어가서 논단 말이죠. 근데 사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헹굼을 3번, 4번을 해도 옷에는 반드시 세제 찌꺼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면티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물에서 놀아버리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세제 찌꺼기가. 그걸 못 걸러줘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하냐 그러면 염소계 소독약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영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포츠센터 가보면은 옷 갈아입고 수영장 문 딱 열면 락스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게 염소계 소독제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수영장 업체에서는 절대 풀빌라 하지 말라 소리 안 하죠. 더 재밌는 건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반대 안 해요. 왜 반대 안 하냐면 풀빌라 펜션 홈페이지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 제작 단가가 달라도 한참 다르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반대 안 해요. 왜 반대를 안 하냐?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자, 보세요. 경치 정말 기가 막힌 좋은 땅에 풀빌라를 만들어서 수영장도 놓고 자재는 최고급으로 쓰고 이러면 나중에 장사 안 되면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장사가 좀 서투르신 것 같아요. 왜? 없는 게 없잖아요. 나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 많이 먹는 글 자주 쓰는 게 제가 풀빌라가 미워요부터 시작해서 저는 풀빌라 싫어합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풀빌라를 제가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요. 펜션이라는 게 세세년년 계속 못 가요. 유명세라는 게. 그럼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투자비를 어느 정도 건축비용 정도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만 영업이 유지가 되면요. 얘기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올려놨지만 극단적으로 수익형 펜션이 아니라 비자립형이라 그래갖고 평일에 손님 하나도 없고 주말만 차고 여름 휴가철만 차도 1년에 적게는 3,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펜션이 4만 개가 됐다라는 게 지금 활발하게 4만 군데가 다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주에 2,500, 2,800개 농어촌 민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몇 개냐 그러면 한 500에서 600개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하면 농어촌 민박은 폐업계를 안 내요. 내가 사는 단독주택인데 장사가 뜸해진다라고 해서 굳이 기를 쓰고 폐업계를 안 내거든요. 왜 안 내냐면 홈페이지도 내리고 없애놔도 여름 휴가철 되면 그 동네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옛날부터 왔던 단골들이 있으면 그냥 끼적끼적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을 제가 왜 쓰냐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이 8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다는 치킨집 숫자가 한 4만 개가 넘어요. 그럼 펜션도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800만 자영업자 중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못 가져가는 사람 숫자가 절반이 넘어요. 근데 펜션은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을 운영을 해서 광고도 안 하고 홈페이지도 없는데도 한 달에 100, 200을 번다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폐업계를 내겠어요? 아무도 안 내는 거지. 경쟁은 다른 측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얼마만큼 처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갖고 초기 투자를 빨리 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것만 뽑고 나면 실제로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세요. 제가 문 열어드리고 난 다음에 한 3, 4년이 지나가고 사장님 요새 광고도 별로 안 하시는데 왜? 이게 기를 쓰고 장사를 하다 보면 펜션이라는 게 너무 웃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뽑았고 내가 이제 살 집 남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제법 돈이 되니까는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한 10억 정도 들여갖고 농어촌 민박 해갖고 한 달에 한 1,500, 2,000을 따박따박 벌어갖고 한 3, 4년 지나갖고 어느 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편리해지는데 이게 매출도 비슷한데 투자 비용이 대여섯 배가 늘어나갖고 40억, 5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눈물 난다니까요. 그 돈 다 뽑으려고 그러면. 제가 그걸 왜 함정이라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풀빌라도 평당 10,000원이고 일반 펜션도 평당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평을 짓는데 10억이 들었다 그러면 풀빌라나 일반 펜션이나 드는 비용은 비슷해요. 근데 풀빌라가 훨씬 많이 들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간 만큼 더 비싸게 팔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왕왕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풀빌라 3동을 지어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막 한참 얘기를 해요. 뭔가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사장님 1년에 매출 얼마나 기대하세요? 그러면요. 그래도 한 10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세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왜 그런 계산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펜션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펜션도 직접 가보세요. 장사 잘 된다는 데들이. 근데 언제 가시냐면 주로 주말에 가세요. 아니면 휴가철에 가시던가. 그리고 갈 때는 혼자 안 가세요. 누군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보는 거면. 근데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 요금이 레이트가 있어요. 원래 오늘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샜는데 맞아 말씀드릴게요. 비수기 평일 요금이 10만 원이면 토요일 날 얼마를 받냐 그러면 보통 많이 받는
집은 한 15만 원 선 정도가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 선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평일날 25만 원을 받는 풀빌라가 갑자기 주말에 예약을 하고 가면 4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요금 격차를 더 벌려는 데들은 50만 원까지 받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받는 날 가요. 근데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미연수 비용을 꼭 받아요.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히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한 토요일날 가갖고 펜션을 하고 싶은데 풀빌라를 한번 갔다 오신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산이 다른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방 하나당 50만 원에 갔더니 바베큐 3만 원, 사람 하나 더 들어왔다고 5만 원, 수영장 물 채워주는데 5만 원 이러니까 느낌상 한 6, 7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놀러를 가보면 출발할 때부터 들어가는 내 카드에서 나간 돈이 있잖아요. 어렴풋이 생각하면 많게는 한 100만 원 쓰고 온 것 같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가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어디를 가시냐면 대부분 장사 잘 되는 집만 골라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그 상황에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아서 방이 10개면 하루에 1000만 원 이 계산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벌어져요. 모든 비극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메인 주제로 제가 넘어갈게요.